그러면 핵심호 특수 콘크리트인데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암기 사항들이 많은 곳입니다. 자, 흔히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흔히 여러분들 하는 레미콘이라는 게 바로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죠. 자,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의 종류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센트럴 믹스드, 슬링크 믹스드, 트랜십 믹스드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는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을 완전히 혼합시켜서 주는 거고요. 슬링크 믹스드는 반 정도만 혼합해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십 믹스드 콘크리트는 재료만 계량해서 무게를 달아서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장에 가까워지면 자기가 물을 넣어서 혼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센트럴 믹스드는 단거리, 슬링크 믹스드는 중거리, 트랜십 믹스드는 장거리에 정확하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를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무게를 달아서 혼합을 하는 이런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양질의 콘크리트를 공급하다는 거죠. 즉,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정확하게 달아지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이거는 컴퓨터에서 무게가 정확하게 달아지기 때문에 양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비기, 현장에서는 비비기 위한 설비나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레미콘 차가 와서 그냥 탓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적 시공이 가능하다. 공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점을 보면요. 운반 시간이 제한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5시간 이상 이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워커빌리티 조절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은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 종류와 장점 위주로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인데요. 자,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가 뭔지 모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요는 빼고요. 장점은 여러분들 우리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장점은 다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시간 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번째 장점이 뭡니까?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인장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균열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다. 균열이 안 생기니까 균열이 없으니까 내구성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는 차짐이나 단면을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중이나 처짐이 작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량의 길이가 긴 장대 교량의 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안정성과 보건성을 가지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철근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장점이니까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험은 단점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변형이 잘 될 거고요. 또한 진동이 쉽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가장 단점은 불에 대한 저항성이 적다. 내화성이 적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RC, 철근에 비해서 PS가 비싸니까 공사비가 비싸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는 인장을 해야 되니까 프리텐션이든 포스트 텐션이든 어떻게 됩니까? 인장을 해야 되니까 됩니까? 인장 설비,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 안전 시설비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재료의 설계 및 작업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앞에 것 위주로 하면은 좀 여러분들 토질 믿게 철근 콘크리트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외우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프리스트레스드의 손실인데 이거는 도입 전 손실과 도입 후 손실이 나눠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다 했던 내용입니다. 전에 것 세 가지 도입 전은 도입 전에는 정착 장치의 활동이나 그 다음에 PS 강성과 시스의 마찰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탄성 변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도입 후에는 어떻습니까? 크리프, 건조 수축, 릴렉세이션 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때 외웠던 것들이니까 좀 더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딩인데 이것은 프리텐션 방법과 포스트 텐션 방법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프리텐션 방법에는 롱라인 메소드, 인디비듀얼 몰드 메소드, 그 다음에 포스트 텐션에는 플랫스넷, BBRV, 디비다그, VSL, 프리플렉스들이 있는데요. 자, 용어 각각 하나로서는 프레스넷하고 BBRV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중 콘크리트예요. 물속에 치는 콘크리트입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주로 일반적으로 프리팩트 콘크리트, 즉 모래 자갈을 먼저 넣고 나중에 시멘트 모르타를 뿜어넣는 프리팩트 콘크리트로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방서 규정에는 물 시멘트비가 아무래도 작아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물 수중에 치니까 아무래도 물에 잘 쉽게 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55, 단위 재료량은 370kg/cm 삼성 이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잔골재는 40 내지 45%.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은 우리가 기초에서도 나왔지만 트레미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트레미관이 뭔지는 그때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속에 수중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자갈은 먼저 떨어질 거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모래는 나중에 들어가고 시멘트는 물에 쉽게 가버리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트레미 간을 의해서 여기에서 트레미 간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왜? 시멘트가 쉽게 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펌프 그 다음에 민열림 상자 민열림 포대 등이 있겠죠. 요거는 시험 문제 쓰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좀 외워두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타설시 유의사항인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물에서 콘크리트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속도에서 물이 이렇게 속도가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가 다 씻겨 가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수중에 해야 된다. 정수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정수중 타실을 원칙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우리가 수중에서 낙하를 시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자갈은 먼저 떨어지고 모래는 나중에 떨어지고 시멘트는 물에 섞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료의 분리가 생긴다는 거죠. 재료의 분리가 시키면서 시멘트가 유실되니까 돼요. 수중에서 낙하시켜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콘크리트 칠 때는 일반적으로 연속해서 쭉 수평면을 연속해서 쭉 쳐야 한다. 연속해서. 그죠? 그 다음에 레이탄스의 발생을 제거한다. 뭐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로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트램이나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사에서는 민들림 상자나 민들림 포대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주의사항에 쓰니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는 경량 골재를 경량 무게가 작고요. 기포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규산질과 석회질을 주로 원료로 하여 발포제를 집어넣어서 기포가 생기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기포가 생겨야 되니까 발포제를 집어넣었겠죠. 집어서 만든 고환 전기 양식. 자, 오토클레이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토클레이브는 일명 찜통입니다. 찜통. 보일러는 건 우리가 떡을 칠 때 찜통 같은 것이 오토클레이브 양식인데 이거는 바로 전기 양식을 했다는 거예요. 전기 양식. 자, 고압 전기 양식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오토클레이브인데 그래서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용어 설명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은 없고요. 쭉 설명했고 이건 뭐니까 오토클레이브 라이트 웨이트니까 어떻습니까? 라이트 웨이트니까 뭐 오토클레이브 라이트 웨이트니까 AL 뭐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이런 말도 쓰니까 그거와 같이 한번 이건 주로 기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주로 구조용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방음 단열 효과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E 콘크리트는요 쉽게 말해서 AE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AE제를 사용해서 AE 공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AE 콘크리트인데요. 자, 콘크리트 용적의 4 내지 7%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는 AE제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E제가 뭡니까? 워커빌리티를 증가시킨다 그랬죠. 워커빌리티를 증가시키니까 됩니까? 단위 수량을 15% 물을 적게 넣어도 되고요. 물을 적게 넣으니까 블리딩이 감소되고요. 또 블리딩이 적게 넣으니까 됩니까? 건조 수축이 적을 거고요. 건조 수축이 적으니까 균열이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적으니까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발행이 적다, 감소한다, 뭐 요거 앞에 거 4개 정도는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워크빌리티가 좋으니까 물을 적게 넣을 수 있고 물을 적게 넣으니까 블리딩이 적고 블리딩이 적으니까 건조수축이 적고 건조수축이 적으니까 균열이 적고 또 블리딩이 적으니까 물이 적으니까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암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서중 콘크리트입니다. 서중 콘크리트는요, 여름에 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기온이 25도고요,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경우에 치는 콘크리트가 서중 콘크리트다. 쉽게 말해서 여름에 치는 콘크리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빨리빨리 증발하겠죠. 그죠? 빨리빨리 증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가 뭐냐? 콘크리트 치기 전에 이렇게 거푸집, 우리가 땅 위에 콘크리트 치는 경우는 집안 또는 거푸집 위에 살수 또는 덮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서변 상태를 유지한다. 왜?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거푸집이, 콘크리트,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 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푸집이 바짝 말라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빨리빨리 흡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표면이 빨리 말기 때문에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25도씨 이상에서는 쳐놓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1시간 30분 이내, 1.5시간 이내였죠. 그죠? 그러니까 서중 콘크리트니까 25도 이상일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이내 쳐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콘크리트에 쳐넣을 때의 온도는 35도 이하입니다. 지금 온도가 25도, 30도, 35도 3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외에도 몇 가지 일부 책단에 있는데 우리 콘크리트 시방서에서는 이 네 가지니까 주로 다른 것보다는 이 네 가지를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중 콘크리트는요, 겨울에 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니까 됩니까? 이건 주로 뭐 보온 급여를 많이 하겠죠. 그래야지 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일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에는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4도씨, 0도씨가 아닙니다. 4도씨고요. 그래서 온도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0도에서 4도씨는 간단한 주의나 보온을 하고요. 그 다음에 0도씨에서 마이너스 3도씨는 보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도씨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날씨가 추워지니까 됩니까? 보온 급여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그러니까 온도 0 내지 4, 0 내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요거 온도 써놓는 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조금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 시 주의할 것은 다름 아닌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겠죠. 그래서 응결 및 경화 초기에는 동결에 주의한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비고 나서 처음에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치고 나서 뭐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뭐 그렇게 얼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어떻습니까?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결 경화 초기에는 동결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생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결융에 대한 충분한 저항성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떼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료는요. 자, 우리가 잘못하면은 포틀랜드 시멘트인데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방서에는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콘크리트의 온도는 우리가, 자, 요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열량 Q 공식이 나옵니다. 열량 Q는 질량 M 곱하기 비열 C 곱하기 온도 차이죠. 이건 비열이고요, 비열.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골재가 있고요. 골재는 굵은 골재와 얇은 골재인데 다 합쳤습니다. 골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다 칩시다. 자, 골재니까 A를 쓰고요. 시멘트니까 C를 쓰고, 물이니까 O를 W를 써가지고, 이것의 각각의 무게를 WA, 그 다음에 WC, 그 다음에 WW라고요. 이거의 온도, TA, 그 다음에 TC, 그 다음에 TW가 되겠죠. 그죠? 온도는 T이고, T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물의 비열은 일반적으로 1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멘트하고 골재의 비열은 같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CS라고 칩시다. 책에서는 뭐, CS라고 썼죠. 그죠? 비열이 다르다. 보통 교재에 보면은 뭐 0.2로 가정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것을, 이 세 가지를 혼합하면은 결론적으로 물, 골재,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 그 다음에 물이 이거 혼합을, 세 가지를 혼합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게는 각각 WA, WC, WW, 비열은 1, 이거의 비열은 WS가 더라도 이거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겠죠? 같아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여기에 뜨거운 물을 있고 여기에 찬물이 있으면 나중에는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게 되죠. 그죠? 그때 뭡니까? 열량 보존의 법칙이죠. 열량 보존의 법칙. 여기서 열량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질량 곱하기 무게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이렇게 하면 되죠.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TA 곱하기 WA 더하기 TC 곱하기
WC에다가 비열이 같으니까 CS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물의 비열은 어떻게 됩니까? TW 곱하기 WW 되겠죠. 이름 곱해주나 많을까요? 그러면 혼합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온도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T 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 어디 있죠? WA 더하기 WC에다가 자 여기다가 뭡니까? CS가 될 거고요. 플러스 뭡니까? WW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 나중 온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를 이꼴로 넣으면 이 항과 어떻게 돼요? 이 항을 이꼴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만 가열한다면은 요걸 하면 우리 책의 공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빔 직후에니까 돼요. 요걸 묻는 게 나왔죠. 그죠? 요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항이 요 부분이 일로 가면 나누어지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몇 도만큼 가해야 되냐 이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 문제 풀었던 공식을 풀어드리고 열량이 갖다 놓고 이꼬로 등식을 놓고 어떻게 됩니까? TW를 구해도 된다는 것이죠. 요 방법으로 푸나. 어쨌든 요거는 비열 문제다.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은 요 문제다가 하면은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온도는 5 내지 20도인데요. 자, 여기 시방수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재가 얇은 경우는 10도씨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재가 얇을 경우는 적어도 됩니까? 10 내지 20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시방수 규제는 과거에는 10도로 됐었는데 지금 5도 내지 20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비기와 치기인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은 가열하더라도, 그죠? 물과 골재는 가열하더라도, 왜? 그놈은 어떻게 됩니까? 급제를 해갖고 금이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는 우리가 물을 가열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하고 굵은 골재를 얹어놓고 가열하지 않은 모래는 나중에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는 가장 늦게 좋은 좋겠죠. 왜 그러면 물을 가열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굵은 골재와 모래가 들어가서 온도가 다운된 상태에서 내려간 상태에서 시멘트가 들어가면 더 안전하니까, 그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열한 재료의 투입 순서 시에는 믹스 내 재료 온도가 40도가 돼야 된다. 옛날에는 굵은 골재를 65도 이상 가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인데 규정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외우시고요. 가열된 물 넣는 순서는 가열된 물과 굵은 골재, 그 다음에 장골재, 시멘트 순이라는 거 조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콘크리트에다가 자 어떻게 됩니까? 강섬유를 집어넣는 겁니다. 주로 뭐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것은 뭐 다른 종류의 어떤 섬유를 집어넣는 건데 어쨌든 강이라는 말은 스틸이라는 거죠. 스틸을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흑백도를 만들 때 여기 뭡니까? 집을스를 넣어주죠. 집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인장 강도와 전당 강도를 증가시키고 여기에 만약에 이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금이 가더라도 어떻게 그 분열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겠죠. 그죠? 이러한 점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요에서는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콘크리트에다가 강섬유를 집어넣는데요. 이건 장점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됩니까? 인장 강도, 힘 강도, 전당 강도가 증가되겠죠. 왜? 콘크리트는 이 인장 강도나 힘 강도가 전당 강도가 작은데 스틸은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크다. 자, 그 다음에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자, 조금 전에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내구성, 내마모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 장점이 시험에 나니까 좀 외우시고요. 물론 개요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화 콘크리트는 제가 유동화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기존의 콘크리트에다가 유동화재를 넣은 것이 유동화 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콘크리트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작업하기 쉬운 유동성이 증가시킨다는 거죠. 즉 워커빌리티가 개선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유동화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프리팩트 콘크리트인데 이거는 수중 콘크리트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습니까? 그 부집 속에 굵은 골재를 먼저 채우고 나중에 모르타르를 뿜어 넣는 것이 바로 프리팩트 콘크리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타르를 뿜어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 시멘트비가 조금 적어도 되겠죠.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물의 양이 다리 수량이 적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조 수출이 적고 어떻게 됩니까? 양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죠?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거푸집 같은 경우는 강도가 충분히 나와야 되겠죠. 왜? 거푸집 이음새 사이에 고압 압력에 의해서 뿜어내니까 모르타르를 이게
빠져나갈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혼화제의 종류 4가지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플라이애쉬, 알루미늄 벤날. 자, 알루미늄 계열은 주로 팽창성이죠. 그래서 팽창성이가 꽉 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알펜살, 인트루전 에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장점은 조금 전에 했듯이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자, 물이 적으니까 건조 수축이 좋고, 건조 수축이 적으니까 내구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공이연부의 부착 강도가 뿜어 넣었으니까 부착 강도가 크다. 뭐, 요 장점 위주로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량 콘크리트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자, 무게가 무거운 콘크리트가 중량 콘크리트고요. 자, 요건 중량은 주로 방사선 차폐를 방사선의 차단의 주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많이 쓴다는 거 조금 봐넣어 주시고요. 자, 피복 두께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피복 두께라서 뭡니까? 철근의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 그러면 이 피복 두께를 왜 하는 것이냐?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철근의 산화를 방지하고요. 철근의 산화를 방지하고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를 증가시키고 내화, 불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아무래도 됩니까? 이 속에 염해나 어떻게 됩니까? 침식에 또 화학작용에 대한 철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복 두께를 한다는 것 이렇게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콘크리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주로 암기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해서 암기할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어떻게 됩니까? 연관시켜서 외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외우시고요. 숫자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방서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외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문맥을 좀 맞춰보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숫자 같은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서 암기하셨으면 좋고 아무래도 외울 양들이 많기는 한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